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십니까?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놓아주고 첫 강제 수사부의 122일째입니다.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2시간 가까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년여 만에 직접 기자들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한 건데요. 핵심은 문 대통령의 이 두 개의 시선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겐 경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겐 이젠 놓아주자,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2시간 가까운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은 거의 검찰 비판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부에 한 기자들 6, 7명 정도가 이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된 것인데 사실 이 신년 기자회견은요. 예. 대통령으로서 어떤 면에서 국민들에게 1년 동안 국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개인적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6개월 전에 우리 윤 총장님 이야기하면서 신뢰를 보였던 윤 총장에 대해서 신뢰하시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끝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검찰 개혁에 앞장서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 네. 반면에 지금 검찰에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의 빚이 있다. 놓아주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뭘 놓아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과연 대통령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11가지 혐의로 지금 검찰에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 놓아주자라고 한 이야기가 과연 검찰과 법원에는 어떻게 들렸을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저희가 오늘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 핵심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의 답변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십니까?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이제 느끼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주어야만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조수진 부장 일단 신뢰합니까?라는 즉답은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다만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제일 눈에 띄는데요. 네, 우선 기자가 물어본 것은요. 항명 논란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검찰의 권력은 막강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검찰의 권력, 검찰이 가진 권력이라 하면 수사권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권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담고 있을 때 그 권력은 굉장히 막강해집니다. 예.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2005년에 바로 이런 같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을 때 김종빈 검찰총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오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저 국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에게 비판받는 수사 관행을 고쳐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에게 훨씬 큰 신뢰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국민을 강조합니다. 예. 국민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은요.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주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일부 지지층이에요. 일부 지지층. 보십시오. 비판받는 수사 관행.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비판하는 수사 관행이 대체 뭡니까?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아니다. 이 점에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인 법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법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적 통제,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직제개편이라든지 또 수사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가? 저는 참 통탄스럽습니다. 조선님 하나 더요. 그러니까 이 민주적 통제 부분 있잖아요. 대통령 변호사 출신인데 그 말, 아까 말씀하셨던 조율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과정하는데 모를 리가 없고 그런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앞으로도 좀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검찰 부분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인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검찰의 조직 개편 이런 것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어떤 선거로서 선출된 여당이라든지 정치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다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적 통제라는 걸 굉장히 애용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그야말로 말 자체는 민주적이 좋은데 대개 저것이 의미하는 건 선출된 권력이고 검찰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은 선출된 권력에 복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여지가 있거든요. 임명직은 선출직 밑에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예. 아무리 선출직으로서 대통령이건 법무부 장관이건 국회의원 누구든지 간에 가장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입니다. 아무리 선출직이라도 그 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민주적 통제는 적법한 법적 통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무조건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선출된 권한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문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한 경고는 그런데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선택적 수사를 한다면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이 말도 좀 눈에 띕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선택적 수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그 속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 정권을 겨냥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는 좀 열심히 하고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수사는 좀 게을리했다. 뭐 이런 거에 대통령 의중인 겁니까?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보면 결국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감히 수사를 하고 또 지금 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저는 읽혔습니다. 자, 근데 지금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게 있나요?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야당 의원 17명을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떤 국회법 위반으로 해서 공격 위반으로 해서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됐어요. 예. 자, 여기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만들어지면 모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굉장히 중대한 상황입니다. 자, 검찰이 일일이 모든 비디오 테이프를 다 한 다음에 증거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해서 결국 기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기소를 했죠. 자, 근데 이거를 놓고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를 제대로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집행을 거부하는 곳이 어디죠? 바로 청와대입니다. 자,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세상에 그러면 검찰과 법원이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 청와대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야당한테는 협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대통령의 선택적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잠시만 좋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송철호 시장과 유재수 전 부시장 그러니까 감찰 무마건과 울산시 선거개 의혹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의 어느 정도 생각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했던 단어가 바로 국민이란 단어입니다. 예. 저기서도 등장하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런데 저 이야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 그리고 청와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야당 관련 수사만 해야지 예. 여권과 관련한 수사를 한다면 지지층의 신뢰를 잃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과 지지층을 지금 대통령은 매우 지금 혼란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순희 부장이 오늘 그 기자회견 중에 국민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또 국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잘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주 수요일 검찰의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편에 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인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오늘 대통령이 의외로 어떤 그 인사 과정, 인사 절차에서 있었던 얘기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날 화요일이잖아요. 검찰총장이 인사를 먼저 달라거나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사 절차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글쎄, 대통령이 저게 잘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선 검사들 인사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론 이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총장과 장관이 그 인사안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확정을 해서 청와대에다 올리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려면 인사안을 봐야지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예. 이 검사는 무슨 문제가 있다. 이 검사는 뭐 탁월하니까 이렇게 달라.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보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인사 프로세스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제3의 장소는 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전의 경우에 보면 그건 뭐 장관과 총장이 평소에 자주 만나기 때문에 사실 인사에 관해서 뭐 어디서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만약에 검찰총장과 추장관이 어디서 만난다는 것이 공개가 되면 예. 사실상 그 전에 안이 있을 거고 그 후에 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바뀌었다는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는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아마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 부하라고 생각하는 추장관한테 인사는 가져와라, 제3의 장소 만나자 이렇게가 얘기를 했을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저하고 화면 또 한 번 보실게요. 왜냐하면 글쎄요, 관행이 잘못됐다면 대통령 말처럼 고치는 게 맞는데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도 이런 관행이 지속됐다면 왜 갑자기 윤 총장 때 와서 이 잣대가 들이밀어지는지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죠.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제3의 장소, 뭐 저는 제3의 장소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 예. 명단을 물론 이제 뭐 그 전에 예컨대 검찰국장이 먼저 만들어서 검찰총장한테 의견을 듣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서 검찰이 먼저 만들어서 또 법무부하고 의견하고 상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찰총장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가서 논의도 하고 예컨대 본인 의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이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제 서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 거기에서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 전에 했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다 보니 충돌이 일어난 건데 예. 양보를 안 해서 사실은 저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겨루게 할 게 아니라 서로가 의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면 저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도 처음에는 이런 이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콕 집어서 이 부분을 좀 부각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검찰을 출입해본 경험을 가지고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검찰총장이 인사안 먼저 달라거나 이거 해야 돼요. 왜냐? 검찰의 인사안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국장이 정리합니다. 인사안을 먼저 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검 쪽에 통보를 합니다.
검찰국장이 대검차장한테 건네주고 이에 대해서 세부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먼저 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먼저 인사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직권남용이에요.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을 대검에서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왜 제3의 장소에서 논의를 하느냐?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중간 지점 정도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 등에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검찰 창설 이래 다 해온 겁니다. 예. 왜? 중립적인 것을 담보한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단연간 했는데 예. 검찰 인사에 이런 정상적인 절차도 몰랐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왜 제3의 장소에서 하면 중립적이고 법무부 장관 집무실은 중립적이 아닙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실에서 하는 게 왜 중립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그러니까 드렸지 않습니까? 관례는 그랬다고 제가 인정하잖아요. 잠시만요. 예, 그게 잠시만요. 중립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제 예, 말은. 예. 법무부 장관실 얘기하는 게 왜 중립적이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드린 게 아니라 예. 지금까지의 인사 절차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한 것, 이거는 사실을 오인하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가 지적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입니다. 예. 약간 조금 과열됐는데 천천히 좀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짚어볼 건 짚어보고 시간 많으니까 의견할 기회, 발언 기회 다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는 사실 오늘 제일 집중을 좀 시켰던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저 말은 원칙적으로 맞아요. 근데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MB 정권 5년 동안을 평가를 하면서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즉 뭐냐면 즉 대통령이 어떤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악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걸 이제 뜯어고치겠다 이야기를 했고 이걸 2017년 대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졌던 검찰개혁의 생각인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자,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이거는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근데 대통령 인사권은 왜 우리가 검찰청법에 대통령,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겠어요. 그건 뭐냐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준사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그만큼 신중하고 아주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률이, 이 조항이 2004년도에 들어간 거거든요.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서. 자,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대통령은 자, 인사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법무부령에 되어 있는 왜 그럼 검사는 1년 동안 자기 직에 있을 때는 인사를 못한다는 걸 왜 조국 장관이 만들었겠습니까? 즉 일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대통령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내가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검사를 갈아치우고 할 수 없는 게 검찰에도 시스템이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게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무조건 대통령의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말을 스스로 저는 뒤집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추가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는 대통령이 검사의 인사권을 포기해야 된다. 그게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온 주장입니다. 그 정치적 독립성의 문제가 결국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검찰권 행사에 관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지금 그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정권에서라도 검찰의 인사를 중립적인 어떤 제3의 기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상당히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일단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공개 경고를 했지만 윤석열 총장을 이번 단 한 건으로 평가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일단은 품고 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날선 경고를 한 반면 조국 전 장관을 두고는 갈등이 이어지는 것이 송구스럽다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실까요?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조국 전 장관, 윤석열 총장을 보는 시선과는 조금 달랐던 평가가 많은데 최전봉 교수님. 네. 저는 오늘 좀 많이 귀에 들렸던 얘기가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는 대통령의 조 전 장관을 향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게 마음의 빚이라고 생각해요. 저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조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와 관련돼서 뭔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조 전 장관이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 하다가 장관을 했잖아요. 예. 대통령의 권유가 있었을 것이고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아니면 사법개혁이라는 큰 어떤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 전 장관에게 그 업무를 맡겼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법부에서 지금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건 그대로 차치해 두고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장관을 시켜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도 받고 어떤 비판도 받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빚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 전 장관을 장관에 임명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부분에 대한 미안함인 것이지 지금 사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판단하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결정이 되는 부분이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의미라고 보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최초의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스럽지만 감당하겠다고 말입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 말고 위원장님 이젠 놓아주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일각에서는 이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 이젠 놓아주자 국민들에게 놓아주자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도 그러면 마음의 빚을 국민들에게도 졌다 이런 표현을 일각에서 좀 대통령이 썼으면 어땠냐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글쎄요, 조국 장관이 고초를 겪었다 그러는데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무슨 고초를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조국 사태가 수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죠? 저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인턴 증명서 하나 허위로 못 만들어줬고 또 성적도 허위로 못 만들어줬고 또 이 표창장도 허위로 못 만들어줬고 나는 자식을 위해서 뭘 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상처들을 우리 국민들, 학부모들은 상당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친구 관계 다 끊겼습니다. 서로 갈라져서.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임명한 데서 비롯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국민들 앞에 먼저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이렇게 법무장관 임명해서 이렇게 국민들 앞에 많은 어려움을 줬다, 고통을 줬다.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순서이지 왜 조국 장관한테 고초를 겪었다고 사과를 하죠?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대통령의 관점이 여전히 조국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제 놓아주자라는 이야기도 지금 이 조국 장관은 검찰에 의해서 11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게 놓아주자는 의미가 뭘까요? 물론 대통령 마음에서 놓아줄 수가 있겠지만 사법적인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지금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돼 있고 지금 조카가 구속돼 있고 동생이 구속돼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대통령의 저 이야기는 결국은 사법부와 검찰을 향해서 뭔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나는 아픈 가슴을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석해라라는 그런 의미로도 읽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왜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임명시켜서 온 나라를 두루 갈라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던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는 한마디도 없는 것인지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수 감찰부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었습니다. 광대수사부의 121조입니다.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던지고 던졌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정 한마디 해주세요! 화면 보시죠, 정태현 변호사님. 네. 정 변호사님도 그러니까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마음에 빚을 졌다는 표현 자체가 다소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 틀림이 없는데요. 문제는 사실 저런 그 소위 고초라는 것, 그런 것이 이미 그것도 청문회 때 다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임명을 안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위선적인 행태를 살아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점에 대통령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더더군다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뭐 놓아주자. 그 놓아집니까? 지금 당장 그 뭡니까? 저 인턴 문제 때문에 대학 입시 제도 자체도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놓아줘서 놓아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조국 전 장관에 의해서 생긴 우리의 발견된 우리 사회 부조리를 고칠 때 이게 놓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최 교수님은 일단 재판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으로서 초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고초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빚을 진 것이고 두 분 말씀은 좀 다르셨는데 조수진 부장. 네. 오늘 정치권에서도 뭐 목소리는 당연히 달랐지만 야당에서는 조국 한 명과 맞바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다라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네. 저는 야당을 옹호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야당의 논평에 오늘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오늘 대통령의 모든 한마디 한마디는 지지층을 위한 무슨 다스베이다, 알릴레오 출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2017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이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 쓰인 것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뭐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중등 학생 수준만 되더라도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에 관한 규범인식이 자리 잡혀 있는데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규범인식이 전혀 없는 자세를 보였다. 국민 누구나 할 것인데 예. 무엇이 문제냐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 기분이 안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렇게 억울하면 빨리 조사를 받아 억울함을 털어버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자기 변명과 궤변으로 또다시 국민을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했죠. 조국 전 장관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 검찰 수사가 지지 여부에 따라 합니까? 범죄 여부에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왜 그 수많은 범죄 의혹을 가진 사람이 정의를 외치고 뭔가 검찰을 길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외치고 있는가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시간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저희가 30분 가까이 핵심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또 한 번의 검찰과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